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TV 타고 떠나는 여행, 문학 여행. 예, 오늘 문학 여행 어디로 떠날까요? 오늘 주제는요, 누정문학. 누정문학 들어보셨습니까? 누정, 누각과 정자. 누정문학을 따라서 우리가 뭐 소설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기행문을 따라서도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오늘은 누정, 누각과 정자에서 피어나는 문학. 조선시대에 얼마나 그 풍류와 함께 꽃피운 그런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이 특히 누정문학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 본향이라고 할까요? 예, 뭐 전국 곳곳에서 그러한 문학을 꽃피웠습니다만은 특히 전라남도 담양하면은 참 이 가사문학으로 상당히 그 어떤 발원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문학으로 아름다움을 꽃피운 그런 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양으로 누정문학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각과 정자지 않습니까? 누각이나 정자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누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의 경복궁 안에 있는 경회루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회루는 궁궐의 누각으로서 규모가 아주 크고 좀 어떤 상당히 고급화된 그런 건축물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누정하면은 지방에 어느 경치 좋은 풍광 좋은 곳에 작고 아담하게 지은 정자가 많습니다. 누각과 정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연상하시는 게 더 이미지가 더 직접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 옛 선비들이 말하자면은 휴식도 취하고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는 교류의 장이죠. 교류. 그리고 그 휴식과 교류 그리고 어떤 이 풍류로서 인생을 즐기던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도 뭐 사대부들이 주로 즐기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뭐 꼭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이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그 담론이 오고 가든 그런 것이 바로 이 정자 문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시사를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뭐 서로 어떤 그런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항상 시대의 발전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씨앗이 되고 토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자 문화였고 서양에서는 살롱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근현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종의 그 구락부라고 해서 뭐 일본식 발음이었죠. 그래서 클럽을 구락부라 해서 그러한 사교회장이 있었습니다. 뭐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누정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가 압도적인 1위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 누정문학 여행을 떠나는 곳은 전라남도 담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양에서도 과거에 남면이었던 곳을 가사문학면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가사문학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가사문학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사문학을 꽃피웠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결단을 내린 거죠. 그것은 또 가사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역사성과 문학성을 대외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써 외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를 담은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사문학면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 여행 때 송강정철의 그 관동별곡을 따라서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 관찰사로서 동해안을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오늘 이 담양에서도 송강정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송강정철이 그 영군 지정을 주제로 해서 이곳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직후에는 또 고산 윤선도는 또 해남에서 또 많은 또 작품을 또 남긴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학의 쌍벽을 이루는
가사문학의 쌍벽을 이루는 시조 문학의 쌍벽을 이루는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양 정자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대표 주자라고 한다면 예 어디일까요? 서세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다녀오셨을 수도 있고요. 못 갔어도 서세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5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산속에 있는 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서라고 하죠. 별서 산속에 있는 정원이 별서라고도 하고, 이러한 원림, 자연 속에 있는 그러한 정원, 원림의 이렇게 원림을 갖고 온 그런 정자로서 담양 정자의 대표 주자로 이렇게 꼽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소세원이라는 소세는 말 그대로 아주 맑고 깨끗하다, 시원하다, 깨끗하고 시원하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세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누가 지었냐? 바로 양산보 선생이 지었는데요. 양산보 선생은 자신의 호도 소세옹으로 짓습니다. 소세옹. 그래서 자신의 그 뭐랄까요? 자신의 호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을 가장 그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 역시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그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세옹 양산보 선생은 10대 나이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10대에 아직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정계를 은퇴를 해? 언제 정계에 진출했다고 정계를 은퇴해? 예,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양산보 선생은 15살에 아버지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서 스승을 찾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선비 정암 조광조 선생을 만나서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했는데 15살에 제자가 되어서 17살에 이제 급제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중종 임금이 조선이 이제 뭐 조선 전반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개국 이후에도 계속 그 훈구 세력에 의해서 왕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았죠. 훈구 세력의 입김이 워낙 강하고, 훈구 세력 뭐 왕족 친인척의 어떤 그런 입김이 강하다 보니까 왕이 좀 균형과 규제를 견제 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산림에 있던 선비들을 대거 등용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조광조 선생이죠. 근데 이 조광조 선생이 젊은 이제 말하자면 선비들의 대표가 됐는데, 영수가 됐는데, 너무나 좀 어떻게 본다면은 급진적인 개혁을 펼쳤습니다. 뜻은 좋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급진적이면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는, 그것이 바로 1519년에 조선시대 또 4대 사화 중에 하나인, 가장 대표적인 4대 사화 중에 하나인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그 기묘사화는 바로 조광조가 주인공이 됩니다. 조광조가 말하자면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런 악소문까지 퍼지면서 결국은 중종도 조광조를 적극적으로 신뢰를 하고 많은 그 권한을 부여했지만,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종도 자신이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 순간에 누가 또 조광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하고 일종의 말하자면 고자질을 해버리니 중종도 완전히 맞아, 내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유배를 보내고 처단한 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게 됐으니 그 벼슬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정말 내가 발 들여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 10대에 벌써 그렇게 아주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한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대 정계 은퇴 선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곳저곳 이제 찾다가 지금의 자리인 소세원 계곡에다가 산속 계곡에 작은 계류가 그 계곡 물이 흐르는 계류가 흐르는 그곳에
정자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세원입니다. 대략 한 1500 한 30년경부터 자신이 시작해서 아들, 그 다음에 손자, 뭐 거의 3대까지 가면서 그 정원을 완성하는, 한꺼번에 왕창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선비들은 무작정 오늘날처럼 막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존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거처를 가장 좁게, 왜냐하면 크게 할수록 자연을 훼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연에 잠깐 이렇게 빌려 앉아서 사는 거지 내가 자연을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 선비들의 의식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도 자연 속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공간을 같이 잠시 빌려 쓰고 나는 그 일상을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도즉은, 도가 없는 세상은, 즉 바로 물러나서 은둔해라. 도가 없는 세상에서 나아가서 무슨 빌붙어서 영화를 누린다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도가 있는 세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맞는데, 도가 없는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물러나서 자신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이 무도즉은 그 바로 양산보 선생이 바로 그러한 행보를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조선 선비들이 로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도연명처럼 그렇게 어떤 살림에 묻혀서 차라리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지만 모두가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없었죠. 완전히 진흙탕 싸움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벼슬길에 나아가서 서로가 유배를 보내고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또 조선시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용히 산속에 묻혀서 자기 인격 수양하고 그 다음에 후진 양성하고,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보통 용기 갖고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세원을 여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여행을 해야 진정한 소세원의 면목, 나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우리가 제대로 소세원을 여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계곡 건너가서 정자의 이 모습 잠깐 보고 이렇게 그냥 사진 한두 개 찍고 온다면은 아무런 소세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도 소세원을 꾸밀 때, 가꿀 때 양산보 선생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떠한 정신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가. 예,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그러한 정원으로 꾸몄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적 공간의 외형적인 맑고 깨끗함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 수양, 바로 그것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세원을 양산보 선생이요, 소세원 경영하면서 남긴 철학이 또 우리가 너무나 좀 와닿습니다. 이것을 일단 절대로 팔거나 양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팔거나 양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무리 내 후손일지라도 어리석은 후손한테는 이 경영을 맡기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기업으로 본다면은 무작정 상속이 아니라 어떤 상속은 해야 할 경우는 하지만 이 전문 경영인과 어떤 그 소유주 오너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 벌써 양산보 선생이 이 소세원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리석은 후손에게 맡겼다가 이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이 시원한 정자를 다 날려버리면 그 수십 년 공을 들여서 만든 원림인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독주해서 소유하지 않게 하라. 상당히 중요하죠. 한 사람이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팔아버리든가 망치든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으로써 항상 균형과 견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힘들 때는 힘을 합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서로가 또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의 소유, 독단적으로 소유를 하지 못하게끔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얼마나 500년 전에 1500년대에 살던 한 선비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겼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조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헛되이 흘려들을 수 없는 경영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세원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것을 품고 소세원을 여행해야 진짜 소세원을 여행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세원이 그 누정문학의 산실이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수십 년간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또 이러한 경영 철학을 남겼지만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바로 이 누정문학의 산실, 각종 문학의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이 소세원을 짓고 난 뒤에부터는 이 호남의 그 성리학자들, 특히 그 이웃에 살던 성리학자들이 그 담양이니까 담양 뭐 주변에 뭐 광주 뭐 이 일대의 그 장성 이 일대에 살던 선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면왕정 송순, 그다음에 석천 이멍영, 하서 김인후, 그다음에 고봉 기대승, 그다음 재봉 고경명, 뭐 서하당 김성원, 뭐 아까 우리 이야기한 송강 정철, 뭐 그 외에도 또 많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그 당시의 명사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소세원 와서 같이 노래하고, 뭐 서로 시사도 논하고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옛 선비들이 그랬듯이 품격을 잃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의 그 어떤 뭐랄까요, 남에게 자신이 어떤 그 좋은 선한 그러한 어떤 면모로 보여줌으로써 사회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회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자가 그러한 옛날에는 어떤 그 공간이 되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정자에서 뭐 그렇게 누리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각박해져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소세원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하서 김인후라는 선생은, 하서 김인후는 그 1548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세원 48령이라는 48자를 해서 그 소세원 48령이라는 그 시를 남깁니다. 그 영을 남깁니다. 48령, 영을 남기는데 소세원에 있는 곳곳에 하나씩 뽑아서 그 48개의 어떤 그런 문장을 짓죠. 시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유명한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소세원의 이 그 풍광을 그린 그림을 갖고 1755년에는 그것을 판각화로 또 이렇게 제작한 게 있거든요. 뭐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했다고 하는데 뭐 그 확실한 확정은 없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세원도 그림에 보면 판각한데 그 그림에도 보면은 정말 세밀하게 소세원 그 영역을 잘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도 또 복원하고 하는데도 많은 지침이 되곤 했습니다. 또 이 누정문학의 산실인 담양의 누정문학의 산실인 시경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시경정 그 젊은 서하당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됐는데 이 석천 이몽룡이 보니까 뭐 제자인데 또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딸하고 또 이렇게 연을 맺게 해서 사위로 만듭니다. 그래서 서하당 김성원 입장에서는 스승이자 장인이 됩니다. 근데 이 김성원이 뭐 좀 경제력이 있었던지 장인 어른에게 이 정자를 지어줍니다. 바로 이 시경정입니다. 정자를 지어줘서 그 시경정을 만들어줬는데 그 김성원은 그 자신이 장인에게 그 언덕 위에 야산에 정자를 만들어주고 자신은 그 밑에다가 서하당이라는 또 정자를 짓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두 개의 정자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시경정은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송강정철이 여기서 성산별곡,
예, 뭐 성산별곡도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성산별곡, 삼이인곡, 또 뭐 예, 뭡니까 성미인곡, 예, 이러한 많은 그 청광정철의 작품들 중에 성산별곡이 바로 여기에 탄생했습니다. 그 산이 성산입니다. 그래서 서하당 그 김성원 정자의 물론 이제 장인 임엉영의 정자지만 거기에 이제 놀러 와서 이렇게 같이 또 동문입니다. 같이 또 서성을 모시고 공부하던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하니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산별곡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느 지나가는 길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지나가는 길손은 자기 송강정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산에 머물면서 이 시경정이 있는 곳이 성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서하당 시경정 주인은 서하당 김성원을 이야기하죠. 내 말 좀 들어보소 합니다. 인간 세상에 좋은 일 많고도 많지만 어찌 갈수록 자연 속에 자연이 좋아서 자연 속에서 나오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나와서 배설도 하고 하면 좋은데 왜 이 산 속에 은둔해서 이렇게 자연만 즐기면서 사느냐. 나와서 나와 같이 한 배설도 하자. 일종의 이제 이런 이야기로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산별곡입니다. 이 성산별곡을 같이 이제 한 것이 바로 그 시경정인데요. 이 시경정의 시경은 바로 상당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 어떤 감화를 크게 미친 곳인데요. 저도 여행을 해서 이곳을 여행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건데 바로 이겁니다. 시경이라는 것은 중국 고전 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자가 신다는 거거든요. 시경이. 그림자가 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림자가 왜 시지? 예.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자신의 이 발자국 소리를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자신의 발자국 소리는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와 발자국 소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달립니다. 근데 똑같이 따라오죠. 똑같이 따라오니까 더 세게 달립니다. 그러면 못 따라오겠지 하고 더 세게 달립니다. 더 세게 달리는데 역시 똑같이 따라오거든요. 죽도록 달립니다. 그래서 죽도록 달려서 죽습니다. 자기만 숨이 차서 죽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그림자와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엄지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면은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그림자가 있는 것은 너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하고 좋은 자리, 누구나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좋은 자리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 경쟁자가 바로 그림자고 발자국 소리죠. 그러니 그 사람들을 떨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도록 앞만 보고 달렸는데 뭐 상대방인들 그렇게 또 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상막하 아닙니까? 결국 자기만 쓰러져 죽는 거죠. 한 발 물러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그늘에 잠시 물러 앉아서 자신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고 그렇게 힘도 보충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면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한 거죠. 이것이 바로 시경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 임엉영 선생이 사위한테서 받은 이 정자를 자신이 시경정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그 뜻을 담아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 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정신적, 육체적 상당히 제가 안 좋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한때.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서 주말마다 제가 여행을 다녔거든요. 전국을. 그렇게 하기로 무려 10년을 제가 전국을 정말 이 방황 여행이기도 하고 현실 도피 유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그 정신건강도 많이 내려놓고 지금 시경정에서 제가 배운 것처럼 많이 내려놓고 제 자신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내려놓으면서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정은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여행지였죠. 제 인생을 바꿔준 계기가 된 그런 여행지 중에 한 곳입니다. 시경정은.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 후에도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화려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이 그 화려함 속에서 뭘 하고 있었던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광주호라고 해서 호수가 생겼습니다. 1970년대에 이제 호수가 생겼죠. 그 호수가 없을 때는 그냥 개천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그 시경정 있는 데서부터가 호수가 시작됩니다. 호수 상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호수 상류 쪽이 이제 그 개천이 내려옵니다. 호수로 이제 이렇게 유입되는데, 바로 그 개천을 건너면은 그 개천이 시경정 있는 쪽이 단양 땅이고, 개천을 건너면 광주광역시 땅입니다. 그 광주광역시 땅에 그 야산에 환벽땅이라는 정자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경정하고 약간 이 빗각으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데, 이 환벽땅은 사촌 김윤재 선생이 자신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주시 충효동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 정자를 지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촌 김윤재 선생이 하루는 이 여름날에 낮잠을 그 정자에서 낮잠을 이래 자고 있다가 있는데 꿈에 항상 우리가 꿈에 뭐 나타나면 참 또 많은 징조가 생기죠. 꿈에 자신이 그 정자 아래 그 개천에서 용이 한 마리가 목욕을 하는 그 꿈틀거리는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 거기에 어떤 10대 소년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해보니 애가 상당히 또릿또릿하고 상당히 얘는 좀 학문을 가르치면은 상당히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너 어디 가는 길이냐 했더니 어디 살고 어디 가는 길이냐 했더니 담양에 살고 지금 형을 만나러 순천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하도 더우니까 여기서 멱을 감고 있었던 거죠. 그 멱을 감고 있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정자에서 낮잠을 자던 김윤재 선생의 꿈에 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심상찮죠.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는 그러면 순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해라. 나한테 공부해라. 내가 훌륭하게 키워줄게. 해서 거기서 제자가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송강정철입니다. 인생이 참 이렇게 엮이고 참 인연이 맺어집니다. 송강정철이 그때 이제 10대 나이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년 동안 많은 명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까 이 호남의 명사들이 다 이 지역에 모이던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스승이 됩니다. 원래 스승이 이제 사촌 김윤재 선생이겠지만 주변에 많은 명사들이 다 와서 도움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27살 나이에 과거급제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송강정철이 그렇게 해서 대탄생이 이제 됩니다. 송강정철의 대탄생이 선비로서의 탄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환벽당은 말 그대로 이 에워싼 주변을 에워싼 게 벽이 푸르다는 거거든요. 푸른 숲으로 에워쌌다 해서 환벽당. 그 사촌 김윤재 선생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담양 읍내 쪽으로 이제 오다 보면 송강정철이 계속 나오네요. 이 송강정이 있는데 송강정은 바로 송강정철이 한양에서 벼슬 생활을 하다가 또 낙향했을 때 또 자신이 이제 초가로 지은 정자입니다. 당시에는 중록정이라고 해서 지었는데 200년 후 후손들이 다시 지으면서 송강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호를 따서 송강정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그 야산 정상에 있는데 계단을 딱 올라가서 정자를 딱 만나면 바로 보이는 정자 현판은 중록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이 되겠는데 거기가 이제 올라가면 만나는 곳이 측면이 되는데 여기로 돌아가면 이제 정면이 되겠죠. 정면에서 보면은 송강정. 그래서 정자가 한 정자에 명칭이 다른 그 편액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록정, 하나는 송강정. 같은 정자를 뜻하는데 송강정철이 썼을 때는 중록정. 그 후손이 다시 지으면서 송강정 해서 2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송강정철이
삼위인곡 이런 것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정황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서 가까운 곳에 우리 가사시의 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면왕정이 있습니다. 면왕정도 많이 옛날에 과거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이 면왕정가인데 면왕정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호가 면왕정이고 이름이 이제 송순이 되겠습니다. 이 송순 선생이 면왕정 송순 선생이 또 엄청난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100세 인생 해서 100세 살기를 염원하고 또 실제로 이제는 뭐 100세 사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500년 전 송순 선생이 90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90세. 엄청난 거죠. 그럼 정확히 산술하기는 어렵겠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한 120세 살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 당시에 환갑만 돼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할 정도의 시대인데, 거의 2배 가까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90세 살다 보니 또 90세까지 살아서 장수한 그 영광도 영예로운 행복한 인생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일찌감치 과거 급제해서 당시 옛날에 과거 급제해서 60주년이 되면은 회방연이라는 게 연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이 61세가 되면 환갑 잔치 회갑연이 있듯이 이거는 회방연이라고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잔치 회방연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과거 급제를 예를 들어서 30살에 과거 급제한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 조선시대 과거 급제 그 평균 나이가 한 40 정도 되는데요. 30대 30살에 과거 급제 했다 치더라도 60년이 지나면 90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예, 바로 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극히 드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면왕정 송순 선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제자들 고경명, 그다음에 송강정철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의 그 회방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행복하지만 또 여기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해방년 잔치를 베풀고 나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이 가마를 술도 취하고 하니까 이제 송순 선생이 나이도 워낙 연로한 상황이고 80대에 그 해방년을 맞았으니 이렇게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마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마를 옛날에는 그 머슴들이 맬 텐데 이것을 우리가 제자들이 고경명, 송순 이분들이 우리가 스승을 메고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생들이 선비들이 가마를 맨 사상 유례가 없는 역사가 쓰여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엄청난 일이냐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임금님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선조 임금도 이 잔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막 선물도 내려보내고 훗날 그 정조 임금은 이 선비들이 가마를 매주는 거 임금도 선비들이 매주는 가마 타본 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촌의 시골에 있는 한 선비가 이제 유생들이 매주는 가마를 탔으니 가마를 타고 집에 갔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임금도 엉덩이가 막 그냥 건질건질 할 정도로 타고 싶었겠죠. 그래서 정조 임금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만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광주에서 그 지방에서 특별히 과거를 시험을 보는데요. 바로 그것을 시제를 냅니다. 하여 면왕정 해갖고 과거 시험 출제를 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시험 급제한 사람은 이제 3차 전시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것을 바로 정조 임금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과거 시험의 문제까지 자신이 직접 그렇게 출제를 하겠습니까? 그랬을 영광을 누린 게 바로 면왕정 송순 선생입니다. 이러면 좀 특이하죠. 면은 이게 숙이는 겁니다. 숙이면 뭐가 보입니까? 땅이 보이겠죠.
앙은 우르르 앙입니다. 그 하늘이 보이죠. 그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사람이 있죠. 이 면앙, 말하자면 이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어떤 정자에서 그 어떤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면앙정가라는 어떤 시도 쓰고 너무나 참 장수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때 벼슬을 물론 했죠. 벼슬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면왕정 송순 선생은 바로 그 아까 소세원 양산보 선생하고 또 친인척 관계 됩니다. 양산보는 송순에게 양산보는 고종사촌이 됩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소세원을 건립할 때 자신이 도움도 좀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 곳은요, 명옥헌이라고 있는데, 명옥헌. 명옥 하면은 꼭, 누구 이름 같기도 하네요. 명옥아, 예, 명옥이 같은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 명옥은 말 그대로 그 구슬처럼 바위에 떨어지는 물이 옥구슬처럼 구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해서 명옥입니다. 이 조선 중엽에 그 오희도라는 선비가 살던 서재입니다. 당시에 초가로 만든 서재에서 일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서재 아버지가 사용하는 망제라는 서재를 자신이 지어서 명옥헌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인조 반정 일으키기 전에 이제 전국에 인재를 영입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바로 이 오희도를 영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삼고초려 하는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인재를 규합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죠. 인조가 이곳에는 이제 그 명옥헌 개축이라는 바위에 이제 글씨도 있고 한데 이거는 우암송시열 선생이 쓴 글씨입니다. 여름철에 명옥헌은 뭐 물론 우리가 어디 여행지 어디든 간에 사계절 그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다 아름답죠. 그렇지만 명옥헌은 다 아름답지만 특히 여름철 배롱꽃 필 때 이 주변이 온통 배롱꽃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배롱꽃 속에 그 귀화집 정자 그것을 만끽하시려면은 여름에 한번 배롱꽃 만발했을 때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양은 이 외에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정자 이제 몇 곳을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가 망했을 때 불사이군 정신으로 지은 그 독수정이라는 정자도 있고 독수정 말 그대로 선비들의 기계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상월정이니 연계정, 관어정, 뭐 남극루 이러한 정자, 누각 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양에. 그러나 지금 뭐 우리가 몇 군데 여행한 곳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그 누정 문학을 만끽하고 또 선비의 풍류 그리고 당시 그 교류의 장으로서 시대를 논하고 이렇게 했던 앞선 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혼과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여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양의 감성 여행지로 우리가 뭐 첫선을 꼽는다면 또 중록원을 빠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약 10만 평 규모의 대나무 밭인데요. 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대나무가 쭉쭉 그냥 너무나 이런 데서 이제 산책도 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저 중록원을 뭐 제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많이 갔지만 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여행을 아주 많이 갔던 여행지 중에 하나가 또 중록원입니다. 이 중록원 중국의 옛날 소동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안 먹으면 몸이 수척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저속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몸이 수척해지는 것보다도 사람이 저속해지는 게 더 안 좋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정도로 그 대나무가 우리한테 중요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또 대나무는 선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대쪽 선비 같고 대쪽 선비 너무 대쪽 선비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만큼 좀 좋은 쪽으로 또 생각한다면은 그만큼 또 많은 부분을 또 우리가 대나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속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만큼 무력을 멀리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어떤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대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식물인 것은 맞습니다.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이미 우리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나무 같기도 하고 풀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조선시대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선비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고산 윤순도가 이렇게 했죠.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하고 노래했죠. 바로 오우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도 이게 나무일까 풀일까? 예,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 중림칠연해서 중국에서 옛날 그 위진 그 아주 어수선할 나라가 교체할 당시 위나라 말기에 사마씨가 그 국정을 농락할 때 그때 완적, 해강 이런 선비들 7명이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그 중림칠현이라 그러죠. 그래서 7명이 선비들이 현인들이 모여서 그 청담을 논하던 것이 바로 대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중림칠현인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도 그것을 모방해서 중림고회라고 해서 또 그 선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일로라든가 해서 이일로 선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에서는 항상 우리가 또 어떤 맑고 그런 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곳입니다. 담양 읍내죠. 읍내를 관통하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예, 영산강이 담양 읍내를 흐르는데요. 영산강 그 옆에 제방뚝이 있습니다. 이 제방뚝을 처음에는 그 17세기에 1600년대죠. 17세기에 그 단양 부사로 온 성의성 고을 수령이 이 제방을 해서 만들어 갖고 식재를 합니다. 나무를. 당시에 이제 홍수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으니 치수 사업하고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제 했죠.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에 와서 다시 그 황종림 부사가 다시 그 관의 비용을 대 갖고 관비를 해서 인원을 동원해서 다시 그 나무를 식재합니다. 그래서 관방재림이 됩니다. 이름이. 그래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바로 그 처음에 했던 성의성 이분이요. 춘향전 이몽룡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예, 바로 이 성의성. 춘향의 성이 뭡니까? 성씨죠. 성춘향이라고 하죠. 예, 이 성씨가 그리로 갑니다. 실제로 남원에 전라도 암행의사가 돼서 남원에 등장해서 사또가 등장해서 예. 금잔에 맛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하고 읊죠. 예, 노래 소리 높은 곳은 잔치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 소리 높은 곳은 원망 소리도 높더라 하고 이제 노래했던 것이 바로 암행의사 출두야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성의성입니다. 이 성의성이 바로 성춘향과의 그런 이야기 담은 이몽룡의 실존 주인공입니다. 그 바로 근처에는 또 메타세코이아 길이 있습니다. 메타세코이아도 이산화탄소를 아주 흡수하는, 아까 대나무는 음이온과 산소를 방출했다면은, 좋은 공기를 방출했다면, 여기는 나쁜 공기를 빨아당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처럼 탄소 제로 시대를 향하는 상황에서 이 나무가 참 소중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메타세코이아 길에서 또 우리가 거닐면서, 우리가 환경 보존을, 환경 공해와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최근에 조성한 메타프로방스, 뿌띠 프랑스 개념으로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프랑스 풍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뭐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 카페라든가 멋진 빵집도 있습니다. 빵집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면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담양은 또 그 청정, 슬로시티, 좀 우리가 느리게 사는 삶. 슬로시티는 뭐 아무 곳에나 지정하지 않죠. 국제기구인데, 달팽이처럼 느리게 사는 전통 마을, 그리고 전통 문화가 남아있고, 지금도 음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재래식 방식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해야 슬롯시티로 지정이 됩니다. 바로 이 삼진의 마을이 그러한 고장입니다. 아까 우리 고경명 선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바로 임진왜란 때 뭐 고을 수령도 하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때 그 의병을 일으키는 그 아주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장이 되어서 목숨까지 아들과 함께 참전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위인이시죠. 바로 이분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삼진의 마을에 들어와서 터전을 닦아서 지금 장흥고시 집성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 좋고, 담양은 또 대표적으로 추월산이라고 해서 담양 주민들은 상당히 그 추월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산 모습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단양 주민들은 저 산 모습이 누워있는 스님의 얼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직접 여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쨌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처에는 또 금성산성이라고 해서 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여행도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우리가 문학여행의 그 가사문학의 누정문학이죠. 누정문학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담양에서 여러 정자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여행을 했습니다. 정자 여행에다가 문학을 어떻게 문학의 옷을 입힌 그런 또 특별한 감미로운 그런 여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전국 각지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력적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